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예, 한판 브리핑. 오늘은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법 개정안 오늘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이 됐는데 이제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방침이죠. 네. 근데 야당 의원들이 모두 발언을 많이 해가지고요. 예. 아직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를 못하고 있다. 그런 그렇군요. 얘기가 들리는데요. 일단 야당의 요구를 일부분 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고위공직자하고 기업 임원 등은 배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아니라 이제 피해자로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었는데 이건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예. 이게 4개 조항이 어떤 거냐면 보복적 반복적인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가 가중됐을 때, 그리고 허위 저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을 때, 이미 정정 보도가 이루어진 기사를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 인용했을 때, 그리고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 시각 자료를 조합해서 왜곡을 했을 때, 예. 이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중재법이 결코 언론재간물리법이 아니다. 오히려 시민구제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대선 주자들 입장은 조금 나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그런 노력하고 충분한 수기 절차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약간 신중론을 펴고 있는데요. 반면에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만약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할 경우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그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오늘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는 피켓을 들고 여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그런 어떤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예. 정의당하고 언론 4단체는요. 여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 개정을 개혁이 아닌 개혁이라면서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를 했고요. 언론인들의 모임인 자유언론실천재단도 민주당을 향해서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반면에 민변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고의중과실 규정 이런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반드시 8월에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민변은 도입은 찬성하는데 좀 더 그 수기해서 좀 더 고칠 건 고치고 더 가자 뭐 이런 입장인 거군요. 예. 예. 이제 내일입니다. 이제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또 법사위에서도 계속 좀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만, 자 민주당에서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주요 언론에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만 많이 보도하고 있다라는 불만도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뭐 당연한 거죠. 이게 뭐 다른 나라 이런 예가 없잖아요. 입법 예가. 그 러시아의 푸틴하고 필리핀의 두테르테하고 폴란드 정도인데 이상하니까 당연히 반대 입장만 나오고 그건 자기들이 얼마나 원리 원칙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대안을 제시하라는데 대안은 이미 제시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위 뉴스를 제거하는 방식은 시장의 자유로운 질서에 맡기는 겁니다. 허위 보도가 나면 거기에 대한 정정 보도가 있고 반박 보도가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정확하게 요즘 또 팩트 체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걸러지는 겁니다. 그다음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거기엔 많은 국민들이 이 법에 찬성하는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일 텐데요. 예. 그럼 이것은 입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액수를 좀 더 높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형사 그 소송 절차에서 판례로 확립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판례로 징벌적인 쉽게 말하면 자기가 실제로 입은 피해보다도 몇 배를 할 경우에는 이게 사실 징벌적 성격을 띠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형사에 있는 명예훼손죄 있지 않습니까?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 그거를 없애줘야지 이중 처벌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대안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강행하고 있는 거죠. 네. 딴 생각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 이유 때문에. 예,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소장님. 일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자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저도. 그래서 최강욱 대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돼서는 폐기하는 법안을 이미 내놓은 바가 있고 논의를 예. 안 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드리고 이제 판례 얘기하시고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이제 이상적으로는 참 맞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판사들이 그런 판단을 안 하고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또 그럼 이제 넌 이제 사법개혁도 하자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가실 수 있겠는데 뭐 맞는 얘기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강제적으로 사법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가 사법부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사법고시를 합격한 본인들의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고 판사도 지금 변호사 생활 10년 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이걸 5년으로 내려서 무력화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더 말 잘 듣고 우리 패밀리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시민들의 법 판결 참여에 좀 더 범위가 넓어져야 합니다. 뭐 배심원제 도입이야 이 개헌상이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국민 참여 재판도 더 느리고 시민들의 사법권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서 우리의 훼손당한 명예의 값은 3천만 원이야, 5천만 원이야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판사들은 언론의 자유를 더 중요시 생각을 하고 개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한 500이면 되겠어요? 하고 이 변호사 비용도 물려주지 않는 것이 현실인 마당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여론을 환기하고 이 법원의 판례를 이 판결을 상한선을 끌어올리는 노력도 함께 병행될 수 없다는 점도 좀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의 오보나 이런 걸로 받는 피해도 정말 더 과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피해를 또 보상할 수 있는 법안 장치로서의 법안이다라는 주장이세요.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부분적으로 여기저기가 있거든요. 여기다 언론만 첨가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법부의 토의에 의해서 그다음에 사회적인 수기에 의해서 거기서 결정해가지고 판례로 확립해 나가면 될 일이지 별도의 이상한 입법을 전 세계 유례도 없는 입법을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는 건 뭐냐면은 네.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항상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개혁뽕이 필요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뽕이요? 지지자들을 그 정책에 대한 합의 이걸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지를 얻는 게 아니라 항상 적을 만듭니다. 개혁의 적. 딱 찍고 그 사람의 집단화예요. 지금 언론도 보게 되면 나쁜 기자들, 좋은 기자들 다 있잖아요. 대부분 다 좋은 기자들이거든. 나쁜 기자들 덜어 있지만 하지만 이 언론 전체를 다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우리는 선이고 우리가 저 적폐 세력을 척결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어. 이런 식으로 뽕을 주입하는 거죠. 그런데 검찰 개혁 뽕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뽕으로 지금 언론 개혁 뽕을 주는 거고 이걸 통해서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지금 무리를 하는 거죠. 제가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언론중재법이 2004년에 만들어질 때 똑같은 논리로 똑같이 기자들이 다 반발을 하고 언론들이 죽는다, 뭐 언론의 자유가 없어진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 언론의 자유는 수치는 오히려 더 올라가는 현상을 봤고 제가 박근혜 정부 때 한번 떨어지고 나서는 문재인 정부 때 회복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것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지 언론사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고요. 그다음에 협치 얘기는 제가 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12일에 자기들 대안을 만들겠다고 회의를 파토내고 나갔어요. 나갔으면 만들어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대안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중권 작가님 말씀하신 이런 사회적 합의와 뭐 여러 가지 논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데 국민의힘은 비단 이 법뿐만 아니라 어느 법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반대하는 법은 대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들고 와서 논의를 해본 적이 매우 드뭅니다. 이런 현상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이라는 게 어려운 현실도 또 좀 다시 고려가 돼야 되겠죠. 국민의힘을 자꾸 비판하는데 국민의힘의 잘못은 잘못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 시민사회 전체가 다 비판하고 있거든요. 언론 시민단체, 언론들 시민단체 심지어는 거의 제가 이제 늘 어용단체라고 비난하는 민원연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그분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에서 뭔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우리가 지금 자유주의 헌법의 정신을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이런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운동권 멘탈리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한계를. 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대의 정치이기 때문에 법안 소위에서 논의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이 시민사회로부터 대안을 듣고 본인들의 대안을 만들어서 들어와서 논의를 하면 되는데 그런 논의를 방기하고 있는 야당의 책임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아까 제가 말한 이런 대안들을 다 제시했습니다.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많이 수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힘에 밀려가지고 결국 수용했지만 본질적인 위헌 조항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결국 위헌 소송이 날 거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대선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강성 지지자들을 또 결집시킬 뭔가 또 거리가 필요한 거죠. 뽕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 법사위 상황 그리고 내일 본회의 상황까지도 보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죠. 12명 중 6명의 탈당 요구 의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12명 의원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오늘 발표를 했네요. 현역 의원 12명 가운데요. 5명에 대해서 탈당 공고를 했고 1명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일단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전 8시부터 무려 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준석 대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 경위가 소명되었고 이미 매각되었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기훈,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의 경우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무경 의원의 경우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입니다. 네, 이런 이준석 대표 입장은 이제 첫 번째는 그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공언을 해왔던 예. 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조처를 취할 것이다. 여기에 부합하느냐? 요건 평가가 좀 나뉘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이른바 윤석열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네. 특히 윤석열 캠프에 소속된 의원이 5명이나 포함이 됐는데요. 오늘 김병민 그 대변인이 정찬민 의원하고 안병길 의원은 캠프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예. 특히 안병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혼 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직접 연결을 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 7시간이나 하셨네요. 네. 자, 회의에서 경론이 가장 있었던 부분은 뭡니까? 일단 소명을 듣는 시간이 길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이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일단 먼저 그 탈당 권유를 하거나 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한 입장을 피력을 했고요. 아, 먼저 12명 먼저 탈당 먼저 한 다음에 조치를 하자.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은 권익위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좀 강하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그 이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어떻게 보면 너무 허접한 거예요. 조사 내용이. 네, 그래서 야 이게 권익위라는 데서 나온 자료치고는 참 너무 좀 실망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우리 국민들한테 다 보여드리자. 응? 그리고 그 언론인들한테 보여드리면 일단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잖아요. 기사화가 되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뉴스쇼에 김현정의 뉴스에 출연을 했을 때는 부장검사 출신도 있고 부장판사 출신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관도 유능하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어떤 내용이 제일 허접했습니까? 그 내용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네. 이거는 조사한 내용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거예요. 예, 그 예를 들면 검사가 공소 사실을 쓸 때 만약에 이렇게 쓰면 잘릴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걸 다 이제 공개해 드렸으니까 아마 기자분들이 보고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해 주실 것 같고요. 예.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그 12명이라는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합해 보게 됐어요. 예.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허접할 정도의 그 서류가 올라올 수 있었을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의원에 대해서는 그랬더니 이 민주당이 12명하고 이걸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숫자 맞추려고 그러니까 12명을 맞췄다? 허접하지만. 왜냐하면 세 분 정도는 전혀 이 본인하고 거의 관계가 없어 보였거든요. 내용도 그렇게 뭐 중대한 무슨 투기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 부모님에 대한 거였고 그다음에 내용이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정도였거든요.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을 말씀하십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보통 만약에 굳이 따지면 한 9명 정도 해야 되는데 예. 이걸 12명으로 했다는 건 아마 이건 민주당 지난번에 12명 했으니까 그 숫자 맞추려고 한 게 아닌지라는 강한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국민의힘의 해석이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공개하자. 그러면 우리 입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제 많은 의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6명 의원 중에 또 탈당 권유도 있고 제명 기준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다 탈당 권유인데요. 예. 그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탈당을 하면 의원직이 상실되니까 예.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명을 해줘야 그 일단은 그 탈당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와 그런 지역구 의원의 차이입니다. 차이다. 예. 네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6월에 의원 전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탈당 권유했었죠. 그에 비해서 좀 약한 조치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준석 대표도 이제 그 같은 입장이었는데요. 그 권익위 그 서류를 보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 검사를 했던 사람, 법조인이었던 사람들이 보고 이거는 조금 의심스럽다. 이건 예. 조금 그 강하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일단 소명 기회를 주자. 그리고 나서 이 서류는 다 국민들한테 공개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아까 그래서 드린 거였습니다. 그동안 그런 말씀이 그런 분명히 얘기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진중권 작가가 좀 질문을 할게요. 그 서류가 지금 예. 공개가 돼 있습니까? 네.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나요? 저희 당에서 기자들한테 일단 다 공개를 해드린다고 했고요. 예. 기자들께서 필요하시면 그거를 갖다가 다 드리기로 했어요. 모든 의원이 다 근데- 공개하신 건 아니잖아요. 모든 의원은 다 공개하지 않았고요. 예. 그걸 또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음. 4분 정도는 자기는 비공개였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그분들 뜻을 그거는 그냥 해서 4분 정도는 비공개고 나머지 분들은 다 공개했습니다. 한 8분은 공개를 하신 거다. 네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이제 출당 조치를 포함해가지고 그 경제적 이익 환수를 포함해서 민주당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요 조치가 좀 약하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핏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요. 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가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그걸 해서 거기서 또 억울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그러면 살아서 돌아와라. 완전히 클리어 법적으로 다 완벽하게 명백하게 다 혐의를 벗고 그다음에 다시 당으로 돌아오세요. 이런 의미로 좀 억울하신 분도 계시지만 강력하게 사실은 탈당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탈당 권유를 했지만 사람들 안 나갔지 않습니까? 만약에 해당 의원들이 민주당처럼 버티기로 당적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그것도 좀 확인을 했는데요. 예. 우리 의원들은 일단은 사실은 자신이 있어서 저희는 그 탈당 권유 이거에 많이 포함시킨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진해서 탈당하시겠다는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네. 그럼 해당 의원 다 모두 탈당 의사를 갖고 있다. 예. 아니요. 해당 의원 전원에게는 제가 다 확인은 못했지만요. 예. 일단은 그런 의사를 갖고 이제 탈당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분들도 그거에 합류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지금 소속 의원 104명 가운데 6명의 탈당 권유하신 거면 다 탈당하시면 이제 그 개헌 저지선인 101석에도 미치지 못하는 98석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지금 나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한 식구이기 때문에 뜻은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또 뜻을 모아서 주실 거니까 저는 그걸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명단에 이제 윤희숙 의원이라든지 윤석열 후보 캠프 측 인사가 5명이 포함돼서 좀 타격이 클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권익위에서 준 거기 때문에요. 예. 그건 위원회에 의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캠프는 윤석열 캠프에서 이 결과에 따라서 그분들이 아마 자진해서 빠져주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리고 나서 또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이거는 대선 후보로 나온 분이기 때문에요. 예.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하고한테 직접 수명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너무 유명해지셨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진짜 이거는 윤희숙 의원하고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다 공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에서도 이런 공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떴다방으로 간판 바꿔라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민주당은요, 본인들이 말한 거 약속이나 좀 지키라고 해주세요. 거기는 진짜 뭐 12명 중에서 지금 2명 탈당하고 나머지 분들 그냥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지도부에서는 그냥 눈 감아주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같이 우리랑 이건 국민들에게 실망시키지 말자. 그럼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요? 예, 마지막 한 질문 더 드리죠. 자, 이번 네. 이제 부동산 문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을 다시 시험대로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었던 건 맞지만요. 지금은 다시 이제 봉합되면서 예, 우리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저는 캠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게 함께 가야지 이게 자꾸 되면 공멸이 되니까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다시 이준석 대표를 도와주면서 이준석 대표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함께 지금 지도부가 돕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흔들림은 없을 거예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예, 국민의힘 발표 내용 좀 평가 한마디씩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진 작가님부터.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자기가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하지만 대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고위에서 민주적 의결에서 잘 처리했다고 보고요. 결국은 민주당보다 낫냐 안 낫느냐는 탈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진 탈당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 윤석열 캠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고, 그게 잘 정리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현 소장님. 제가 어제 세모 들었죠.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안 나갈 것이다. 예. 정확히 맞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말한 6명이 수사가 될 경우에 이것이 줄 타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의 또 경찰 수사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죠.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문제를 조사했던 부산대. 오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4월부터 입학 의혹을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조민 씨의 입학은 취소를 하지만 이 조 씨의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부산대가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대는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 사항이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부산대가 애초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심 및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심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대가 이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함에 따라서 의사 면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보건복지부도 실제 입학 취소 처분이 나온 뒤에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고려대도 오늘 입학 취소 처리 심의 위원회가 구성됐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졸업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려대도 이제 후속 절차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조민 씨가 인턴으로 근무 중인 한일병원에서도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 자, 부산대 의전원이죠. 그러니까 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결국은 사필 규정이라고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게 사실 약간 타협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사위원회 위원장 하시는 분이 옛날에 조국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분이거든요. 이분은 계속 뭐를 얘기를 했냐면 부산대에서 입장이라는 게 그렇죠. 무죄 추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취소 못하겠다라는 게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봐준 거고요. 두 번째로도 이렇게 봐줘야,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면이 좀 선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영향을 안 끼친다라고 하면 애초에 입학 서류를 그걸 요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 왜 요구를 했습니까? 그냥 개인적 호기심 때문에 뭔지 알고 싶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판결에서도 뭐라고 나왔냐면 그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판결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부산대 입장이 좀 조금 과거의 입장에서 판결과 이렇게 절충을 하는 가운데서 이상하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김성현 소장님. 이게 이제 미국 얘기를 갑자기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동성결혼 이슈를 놓고 진보 보수 진영이 한 10년 붙으면서 서로가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조민 씨가 딱 그런 경우죠. 이제 조민 씨를 누가 더 잔혹하게 죽일 수 있느냐로
자신의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부산대 넘어가서 야 고대는 어떻게 할 거야? 그다음에 고등학교 입학은 정상이야? 그것까지 다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조민의 학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본인들의 정의가 구현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논해야 될 주제를 벗어나서 이런 신변잡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예, 언론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따져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가혹했다. 조민 죽이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등학교 그 교감 딸 있잖아요. 둘 미성년자인데 기소돼가지고 형을 받았어요. 근데 조민 씨는 기소도 안 됐습니다. 그다음 정유라 씨는 어땠습니까? 중졸이 됐거든요. 그렇게 인권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이 왜 그때는 한 마디도 안 했습니까? 중졸을 만들도록 이제 와가지고 조민만 특별 대접을 해주는 건데 대한민국 사회에 공정이 살아있다라고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조민이 무슨 특별 대접을 받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정유라는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학력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조민은 지금 2년이 걸렸던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교감 선생의 그 두 딸은 미성년인데도 기소됐어요. 근데 조민은 성년인데도 기소조차 안 됐어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10초 드리겠습니다. 예, 기소가 안 된 것을 지금 조민 씨를 봐줬다라고 말하면 검찰이 지금 조국 교수 가족에 대해서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분들은 좀 없을 것 같네요.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